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196건의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문건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정치 현안 분석에 특히 공을 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판결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충격적인 내용도 문건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이 38.3도까지 올라 기상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폭염이 재난 수준이라며 전기요금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할 수 없는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달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2017년 피감기관인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 의장을 비롯해 4명이 베트남 3박 4일 출장에서 쓴 비용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BMW 420D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JTBC 취재진과 함께 일부 BMW 차량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화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의 관리를 받는 소규모 어린이집뿐 아니라 영양사를 두고 있는 대규모 어린이집도 급식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문제 유치원 원장 계좌로 1억 원이 넘는 수상한 돈이 흘러가는 등 어린이 급식으로 원장들 배만 채웠다는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피서객들이 다녀간 해수욕장엔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은 해양 쓰레기가 돼 우리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 실태를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공개한 문건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 행정처가 국민을 어떻게 봤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이기적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건의 사법농단 문건 가운데 오늘 196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판사들이 상고법원이라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뒤에서는 청와대와 국회 등의 노골적인 로비를 시도한 정황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언론 역시 치밀한 여론 공작의 대상이었습니다.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장님의 최대 역점 사업, 도입에 실패하면 리더십의 위기를 맞게 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취임 4년 차인 2015년 3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외비 문건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을 외부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청와대를 설득해 여당과 법무부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개월 뒤엔 현직 판사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이정현 의원을 찾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 한류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청와대 보고 방법을 논의하는 등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상고법원 법안의 심사 권한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 관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원별로 설득할 내용과 이들을 접촉할 수 있는 행정처 안팎 인사를 구체적으로 정리까지 했습니다. 언론 역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여론 조성 도구로 인식했습니다. 전국에 배달되는 일간지나 방송을 활용해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거나 영향력 있는 지역지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압박하겠다는 계획도 문건에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렇게 상고법원을 위해서 전방위 로비를 했던 양승태 대법원에게 국민들은 단지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들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8월 대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국민들 마음엔 와닿지 않는 것 같다고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사건 수가 많아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가 국민에겐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문건엔 일반 국민의 경우 전문 지식이 부족해 논리보다 감정적 이해를 선호한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추진할 명분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국민을 비하 폄훼하고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인식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 행정처가 민감한 정치 현안 분석에 공을 들여온 모습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총선 이후의 정치 지형 변화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란 제목의 문건입니다. 행정처가 2016년 11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건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와 검찰 수사 가능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정치적 이슈에서 과감히 진보적 판결을 내놔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예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 행진을 허용한 행정법원의 결정을 들며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국정농단 전국에 맞춰 대법원이 판결 가이드라인을 만든 셈입니다. 2016년 4.13 총선 뒤 나타난 정치 지형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개헌 정국과 사법부 대응 방안이란 문건에선 우군이 부족하다며 향후 예상되는 개헌 논의가 사법부에 불리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6월 작성된 비슷한 내용의 문건에선 정은호 게이트 등 법조 비리 수사가 사법개혁 논의로 이어지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예, 오늘 공개된 196건의 문건에는 사법부가 만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가려져 왔던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죠. 리포트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을 법조팀 이가혁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오늘 공개된 문건들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대체 상고법원이 무엇이냐? 법원의 이익이 어느 만큼 걸려있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이죠.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먼저 보통 재판을 3번을 받습니다.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사건이 끝나는데 이걸 단순 폭행이나 교통사고 같이 사건 수는 많지만 검토해야 할 기록이 적은 사건을 상고법원을 설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대법원에 쌓여있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처리를 해보겠다는 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법관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로비 전략을 총망라한 80페이지 분량, 네. 꽤 양이 많습니다. 그 문건도 나왔는데 여기에는 국회의원 접촉을 스스로 인정한 문구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5년 7월 17일 문건입니다. 총 80쪽의 문건인데 2014년 12월부터 양승태 사법부가 그동안 쭉 추진한 홍보 활동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먼저 이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진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예. 지금까지 법사위원 등 국회의원에 대한 개별적 접촉, 설득 이상으로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 매진했다. 자신들이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기록을 한 것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처 스스로가 국회의원을 개별 접촉하고 또 로비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대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 나왔습니까 혹시? 그 내용이 오늘 공개된 문건 전체에 조금씩 이렇게 파편적으로 쏟아져 있어서 그것을 계속 분석해서 앞서 리포트에서도 다뤄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요. 네, 하반기 전략 내용을 담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진보 언론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하다 이런 대목도 보이고요. 또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변호사 명단까지 이렇게 만들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여긴 진보 언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사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썰전도 대상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뭐 언론사가 그 얘기 듣고 그대로 다 해줄 리는 없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처 핵심 간부가 박근혜 정부의 실세와 밥을 먹은 장면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이 자리에서는 창조경제 정책을 홍보해 주겠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2015년 6월 4일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또 당시 법원 행정처 임종헌 기조실장이 서로 서울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서 그 내용을 만난 결과를 보고 형식으로 작성한 문건입니다. 앞서 강버들 기자 리포트에서 이정현 의원과 또 법원 행정처 심의관과의 만남 그게 보도가 됐는데 그보다 더 열흘 전에 그러니까 한 번 더 만난 기록입니다. 예. 우선 사법부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설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사법부가 청와대 핵심 측근이었던 이정현 의원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저 상권 분립이고 뭐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청와대 예. 핵심 이 정책에 부응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역시 설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당시 이 자리에선 이 의원의 주선으로 즉석에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또 정호성 부속실장과도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이정현 의원이 즉석에서 전화 통화를 주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가 청와대 로비를 하면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 이런 의혹도 앞서 불거졌는데 당시 이런 만남을 비롯해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여러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뭐 내용 잠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내용이 치밀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는 전략도 무척 치밀하게 세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저희들이 2부에서 이 문제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폭염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언급되는 해가 있죠. 역대 최고 더위였다는 1994년, 흔히들 200년 만의 더위라고 했습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정부는 가뭄 극복 총동원령을 내렸고 가축들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폭염에 시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는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당시 폭염 일수가 31일, 열대야 일수가 17일, 서울의 최고 기온은 38.4도였습니다. 올해 오늘까지의 폭염 일수가 평균 16일, 열대야가 평균 7일이니까 94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죠. 올해 경북 경선의 비공식 최고 기록 40.5도를 제외하고는 더위와 관련된 대부분의 최고 기록은 바로 1994년 그 해에 수립됐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올해 대부분 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38.3도로 불과 0.1도가 모자란 역대 2위로 공식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사흘이 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장기 폭염으로 갈 수 있는 요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이번엔 중부지방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은 강원 영월로 38.5도를 공식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8.3도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열흘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공식이긴 하지만 경기도 의왕의 자동 관측기엔 40.2도가 찍혔습니다. 기상청은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이 고비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열풍, 그리고 동풍이 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서쪽 지방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팬 현상까지 더해져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전국 95개 관측 지점 중 31곳에선 이달 들어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내일 서울 최고 39도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서 최고 기온 기록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7월 폭염이 강했던 1994년과 8월 폭염이 강했던 2016년이 합쳐진 역대 최장의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짧은 장마는 1994년과 닮은 꼴이고 강력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모습은 2016년과 비슷합니다. 티베트 열풍은 최근 세력을 더 키우며 한반도에 뜨거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더위를 식힐 유일한 희망은 좀 더 힘센 태풍이 다가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예, 계속되는 더위에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밤새 아파트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열대야를 이기지 못한 주민들은 얼린 생수병을 들고 밖으로 나왔고 집안의 환자를 위해서 설치한 산소호흡기에 전기가 끊겨서 구급대원이 출동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잠옷 차림의 주민들이 집 밖으로 모여듭니다. 휴대용 선풍기와 부채, 얼린 생수병까지 손에 들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의 아파트에서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일단 잠을 못 자고 막 계속 선풍기랑 에어컨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상당히 짜증나고.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집안에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던 한 주민이 구조 요청을 보낸 겁니다. 곧바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200여 가구가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측은 낡은 변압기가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에서도 전력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기는 40여 분 만에 다시 들어왔지만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경기도 일산과 인천 서구에서도 각각 700여 가구와 4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전기 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가 폭염을 재난으로 보고 전기 요금을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과연 요금이 내릴까요? 이건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즉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누진제 골격은 건드리지 않고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진제를 개편한 지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도 자체를 바꾸긴 어렵다는 겁니다. 누진제 개편 전인 2015년과 2016년 여름에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준 적도 있습니다.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전력 수급 점검 회의를 열고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7월 말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가도 8% 이상의 예비율 확보가 가능해 안정적 전력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휴가 인파가 일터로 돌아오는 다음 주에 전력 사용량이 최고치까지 오르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폭염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오늘 오전부터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와 병력을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전해주세요. 네, 오늘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비무장지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이었습니다. 남북한 모두 감시초소, GP 병력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했고 서해상 적대 행위와 JSA 내 무기 반입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DMZ 내 참전 용사들의 유해를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남북 양측은 원칙적 합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전통문이나 실무 접촉을 통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담은 오늘 저녁 7시쯤 끝이 났는데요. 남북 대표 모두 양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향후 더 많은 문제들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은 오는 9월 서울 안보대화에 북한 측도 참석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예,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낙관적이고 언론은 비판적이라고 보면 될 듯한데 지금부터는 그 대표적인 시각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 만났을 때 시장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시장 경제라면 사회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폼페이오는 그 단어를 쓴 미디어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김현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민간 부분의 달러가 북한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장 경제에 대한 소망을 실제로 표현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체적 발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북미 간에 경제 개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음을 시인한 겁니다. Private rules-based system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the quickest way to fuel economic improvement for your own people. 폼페이오는 또 시장이 개방되고 규칙이 작동하게 되면 북한에 투자하려는 미국인들이 있을 것이며 한국, 일본, 중국 모두 북한의 경제적 기회에 동참하길 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폼페이오가 오늘 3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RF에서 남북미 혹은 북미 간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종전선언을 놓고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반면에 워싱턴 포스트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추가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여전히 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사진에 건물 몇 동이 보입니다. 지난 7일 평양 인근 산음동 연구시설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곳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적어도 한 기 이상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빨간색 트레일러가 과거 ICBM을 옮긴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시설에서는 미 동부해안까지 타격할 수 있는 기존 ICBM인 화성 15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시설 안팎으로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제조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도 공식 확인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공조해 동향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몰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짧은 소식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금강산 병해충 공동 방제를 위한 현장 방문을 함께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금강산은 북측이 중요시하는 지역이고 특정 병해충이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 협력을 촉구하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에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3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JTBC의 취재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목된 38명에는 이달에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의장은 작년에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의 돈으로 총 4명이 베트남 3박 4일 출장을 갔는데 나흘 동안 쓴 돈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유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익위가 지난주 발표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38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외통위원이던 문 의장은 심재권 외통위원장과 3박 4일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비용은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가 냈고 코이카 직원 2명이 동행했습니다. 코이카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무상 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국민권익위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간 의원 가운데 김영란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들을 추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가 입수한 경비 세부 내역을 보면 문 의장을 포함한 4명은 베트남에서 3박 4일간 1,600만 원을 썼습니다. 항공료 585만 원, 숙박비 370만 원 등입니다. 식사비 등 현지 비용으로 23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권익위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라며 식사비 등에 대해선 봉사단과 함께 식사를 해서 많이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논란이 큰 특활비도 뜯어 고치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밝힌 바가 있죠. 그러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는 특수활동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 하지만 최근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판결엔 불복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문 의장은 항소는 취임 첫 회견의 취지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며 내가 할 건 내가 하는 거고 전임자들을 공개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특활비 제도 개선과 전임 국회의장 등의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는 별개란 취지입니다. 국회 사무처 핵심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전에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회와 별개로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부처 특활비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대법원이 2차례나 국회 특활비 공개 확정 판결을 했다며 항소를 한다면 예산 낭비이자 사법 자원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기무사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탄핵 정국 당시에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오늘 새로운 주장을 꺼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기무사가 비슷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내놨는데 여당에서는 물타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강현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과잉 해석이란 주장입니다. 쿠데타다 내라는 뭐라 그러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이다. 그리고 정치적 음모론. 쿠데타 문건이니 하면서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적폐몰이를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공세 카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2004년 탄핵 정국에도 비슷한 문건이 작성됐다면 2017년 계엄 문건 역시 합법적 대응으로 봐야 한다는 걸 우회적으로 주장한 겁니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JTBC 취재진을 만나 2004년에도 국회 무력화와 같은 과잉 대비책을 마련했다면 기무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정강현입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2004년 계엄령 검토 의혹을 제기한 지 5시간 만에 기무사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무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2016년 12월부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의 대응 상황을 살펴봤더니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기무사가 이번에 그만큼 치밀하게 행동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던 2004년 정부 지시에 따라 위기관리 단계를 올렸지만 계엄령 검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고건 총리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휴가 통제 등 정상적인 임무만 수행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기무사의 입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04년에도 계엄령을 검토했다고 주장한 지 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자문서로 등록하지 않는 첩보 보고가 많은 기무사의 특성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과거 상황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 측은 2016년 12월 기무사에서 2004년 상황을 이미 파악해 정리해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2016년 12월 9일입니다. 따라서 기무사가 과거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04년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방부안 관계자는 기무사의 오늘 반박이 계엄령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쳤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어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고 주장을 했죠. 이에 대해서 오늘 자유한국당은 일개 시민단체가 군 내부 기밀을 연이어 폭로하고 있다면서 날을 세우더니 급기야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의 성정체성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이딴 질문에 진땀을 뺍니다. 공식 회의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의 개인사를 문제 삼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계획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 속에 끝내 내놓은 해명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화면에 비춰진 그 화장만이 한 그 모습, 또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당사자인 임 센터장은 물타기라며 자신에 대한 논란을 웃어넘겼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방송 출연하실 때 분장식 들리지 마시고 생얼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은 기무사의 내란 음모 여부고 자유한국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당 내부에 내란 음모에 가담한 공범들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의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불참시키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예,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세월호 TF에 참여한 영관급 기무사 장교 2명을 민간인 사찰 혐의로 입건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현역 장교가 입건된 것은 처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차량은 520D 모델이 아닌 420D입니다. 다른 모델로 점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엔진이 시커멓게 타고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도로엔 흘러나온 기름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6분쯤 인천시 서구 경인고속도로 가좌나들목 인근에서 BMW 차량에 또 불이 났습니다. 당시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더니 엔진룸에서 연기가 발생해 곧바로 차를 세웠고 이후 불이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2014년에 만든 BMW 420D로 최근 BMW 측이 발표한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종입니다. BMW 측은 지난 27일부터 해당 차량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다음 달부터 부품 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차량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예, 이렇게 화재가 잇따르면서 그 원인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BMW 측에서는 후속 대책으로 리콜 대상이 된 EGR, 즉 배기가스 순환 장치에서 불이 났을 때만 동급 신차로 교환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과 함께 최근에 화재 차량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EGR이 아닌 다른 부품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악셀에다가 안 밟아져요, 갑자기. 그러면서 연기가 나요. 그리고 불이 붙는 거거든요. 해당 차량을 전문가 2명과 분석해봤습니다. 엔진 쪽은 분해가 어려울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죽을 거다. 왜 그러냐. 이 탄 모양 여기가 제일 많이 탔으니까. 두 전문가 모두 화재 원인으로 리콜 대상인 EGR이 아닌 연료 리턴 파이프를 지목했습니다. 의심먹을 수 있는 것은 이 연료 흡수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지난달 중순 화재가 난 차량 역시 EGR이 아닌 다른 부품을 화재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피스톤을 보니까 과열돼 있고 유위가 손상을 입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순환을 안 돼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실제 EGR 일부 부품을 교체한 후에도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놀란 운전자가 내려 본네트를 열어보고 타고 있던 아이 2명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의 경우 불이 나기 2달 전쯤 환경부 리콜로 EGR 부품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자기를 믿고 한 번만 더 수리해보고 수리해서 나중에 불이 나면 그때는 내가 환불해 주든지 교환을 해주든지 하겠다. 전문가들은 EGR과 같은 부품의 문제뿐 아니라 관련 시스템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하드웨어하고 궁합이 안 맞으면 이런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국토부는 BMW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의 제작 결함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이쯤 되면 BMW 타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안할 것 같은데 자신이 몰던 차량에서 불이 난 소비자들은 일이 벌어진 이후에 BMW 측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MW 측이 국과수 조사가 아닌 자체 기술팀 분석을 유도했다는 증언부터 무상으로 수리해서 원인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선 BMW 520D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30분 뒤 꺼졌고 윤모 씨의 차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사고 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BMW 측이 제시한 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과수 조사가 아닌 BMW 자체 기술팀에 분석을 맡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4지를 하나 들고 왔어요. BMW 자체 기술팀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겠다라는, 어차피 국과수 가봐야 못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후 BMW는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소견서를 보냈습니다. 최근 BMW에서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결함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부상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술 분석 자료라고, 원인 미상이라고 그렇게 딱 얘기만 하니까. 이에 BMW 코리아 측은 자체 기술팀에서 조사한다는 방침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상으로 수리된 차량에 대해선 화재 원인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상으로 수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저한테 드릴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무상 처리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차주는 최근 화재가 잇따르면서 BMW 측 대응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처리하시고 구상권 청구하는 게 가장 빠르실 거다. 처음에 이런 식의 대응이었어요. 갑자기 빨리 서두르기 시작했거든요. JTBC 최하은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대한항공 직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00여 명이 모인 이 채팅방에서는 지난 10일 조양호 회장 퇴진 집회를 주도한 대한항공 직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번 등이 담긴 인사기록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하고 내부 인사기록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출입국 사무소 단속반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외국인을 불법 체류자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폭행했는데 말리던 주민들에게는 얼굴만 봐도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공부를 하러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단속반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한 남성을 붙잡습니다. 손에 든 작업 도구를 빼앗더니 복부를 가격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끌고 갑니다. 남성이 저항하자 마구잡이 폭행이 이어지고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이 달려들어 말립니다. 당신들 조폭이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이렇게 두드려 패느냐? 체포된 남성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24살 A씨입니다.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의 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인데 불법 체류자인 친구를 따라 지난 16일 경남 함안군의 한 건설 현장에 나왔다 함께 붙잡힌 겁니다. 얼굴만 보고 어떻게 현행범인지 아냐고 그랬더니 자기들 뭐 보면 안다고. 취업 신고를 하지 않았던 A씨는 불법 취업 혐의로 붙잡혀 있다. 학교 측에서 탄원서를 내 범칙금을 내고 닷새 만에 풀려났습니다. 인권단체는 체포 과정에서 인권과 절차가 무시됐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의 범법자라 할지라도 경찰이 체포할 때도 저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A씨 손에 작업 도구가 있어 충돌을 대비한 조치였다 해명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응급실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경북 구미입니다. 술에 취한 대학생이 응급실 의사를 철제 의료기구로 때렸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무언가를 집어들더니 의사에게 다가갑니다. 말릴 사이도 없이 다짜고짜 의사 머리를 내려칩니다. 가해자의 혈압과 체온을 측정한 뒤 차트에 기록을 하던 도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동맥이 파열돼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구미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술에 취한 대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이 혈액을 담는 철제 의료기구로 정수리 부분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때린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 경찰 조사를 받은 이 남성은 만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지난해에만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들은 경우가 893건입니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게 의료인들의 불만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술 취한 채 의료진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불량 급식 문제를 어제 보도해드렸죠. 대부분 식약처의 관리를 받고 있는 규모가 작은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를 별도로 두고 있는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문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어른 1인분 같지만 교사 포함 8인분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의 급식입니다. 다른 배식에선 양이 좀 는 것 같은데 교사 포함 14인분입니다. 경기도 오산의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아이들 15명에게 고등어 반마리를 나눠줬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영양사까지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영양사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영양사 한 명이 어린이집 5곳을 동시에 관리하다 보니 전화로 음식을 체크하기도 했던 겁니다. 현행법상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5곳이 한 명의 영양사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가 비용을 아끼려 예외 조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서울 시내 유치원 360곳 가운데 284개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상주하더라도 원장이 식재료를 규정대로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조리사들도 저희 말을 잘 듣겠어요? 아니면 원장님 말을 잘 듣겠어요? 이 때문에 정부가 어린이집 내부 고발센터 등을 만들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네,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학부모들에게서 급식비도 걷는데 왜 아이들 급식은 부실한 걸까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원장이 가로채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서류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점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감자튀김 대신 감자 과자를 먹이고 93명이 먹는 달걀국에 달걀 3개만 풀었던 경북 경산의 한 유치원. 학부모들은 한 달에 3만 원씩 꼬박꼬박 급식비를 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에서 원장의 계좌로 1억 3천여만 원이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식재료를 원장의 집에 보관한 경우도 있습니다. 냉동실에 고기가 없어. 이제 자기 집 냉장고에서 들고 내려오는 거야.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일은 흔합니다. 자기네 집에서 왜 묵은 김치 있죠? 묵은 일 안에 그런 김치를 갖다 줬고 자기네 새김치 오면은 새김치를 가져가고 애들은 김치를 빨아서 주라고 하고 집으로 가져가서 먹는데요. 좋은 거 사다가. 급식에 들어가지 않은 식재료를 샀다며 가짜 영수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간식으로 먹은 적이 없는 막 청포도, 멜론 이런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아예 납품업체와 짜고 원장이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 서류만 그럴듯하게 만들면 지자체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어린이 급식비 한 명당 한 끼에 1,745원을 지출했단 증빙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영수증이 싹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고. 점검 전 서류를 꾸밀 시간도 충분합니다. 한 달 전, 일주일 전 점검을 나간다며 미리 공지를 해 사실상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라돈 매트리스를 해체하는 작업이 한 달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대진침대 본사 앞을 막았던 주민들이 동의를 해준 겁니다. 다만 매트리스를 더 들여오지 않는 조건이어서 당진항에 쌓여 있거나 아직 수거되지 않은 매트리스를 처리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칼로 매트리스를 찢고 손으로 잡아 뜯어냅니다. 한 달 동안 멈춰있던 라돈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천막을 치고 길목을 막아섰던 주민들이 오늘 해체 작업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했는데 통 크게 그분들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트리스를 뜯어내면 이렇게 안쪽에 라돈을 뿜어내는 모나자이트 매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손으로 떼서 따로 처리하게 됩니다.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강정민 원자력 안전위원장 등도 작업에 함께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준치 이하 선량이면 그냥 일반 산업 폐기물로서 버립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있고요. 대진 측은 현재 충남 천안 본사에 쌓인 매트리스 2만 4천여 개를
20일 안에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 수거되지 않은 7천여 개를 들여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진항에 쌓인 1만 7천여 개의 처리도 문제입니다. 당진에선 지난 16일 정부가 일부 주민들과 현장 해체에 합의했지만 협의에서 빠진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 소식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동안 가려져 있던 다른 문제들도 드러났습니다. 또 비슷한 일이 3년 전에도 불거졌는데 은폐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교사들의 상습적인 성희롱을 폭로하자 광주시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공개된 것 외에도 여러 형태의 성희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체 일부를 쓰다듬거나 속옷끈을 만지는 것부터 엉덩이 등 신체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수치심을 줬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말과 여자는 애 낳는 기계라는 여성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실과 운동장, 교무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깨에 막 쓰다듬는 거 되게 약간 좀 피하는 식으로 나오고. 피해 학생은 180여 명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 연루된 교사가 1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교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원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재단 측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교에선 3년 전에도 교사 2명이 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스토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감봉 1개월과 재단 내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불법으로 재취업한 사건에 연루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퇴직할 예정인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대기업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시 출신인지 여부에 따라 연봉에 차별을 두는 가이드라인까지 기업에 제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기간 동안 서머타임 제도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감자와 옥수수 수확량이 뚝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올해 도쿄는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겼습니다. 전국적으로 2주 동안 열사병으로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런 더위는 앞으로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뒤인 2020년 7월 말부터 올림픽을 여는 일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궁 주변을 도는 마라톤 코스입니다. 선수들은 그늘도 없는 이 길을 뛰어야 하는데요. 아침 7시부터 경기가 시작되지만 30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일본 표준 시간을 한두 시간 앞당기는 썸머타임을 도입하자고 나섰습니다. 이미 주요 경기 시작 시간을 앞당겼고 여기에 썸머타임을 도입하면 조금이라도 덜 더울 때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沿道の緑化や路面の温度の上昇を抑制する舗装などの取り組みを進めており、ハード、ソフト両面において総合的な対策を徹底して取り組んで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독일에서는 폭염으로 가뭄이 길어지면서 곡물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감자 생산이 줄어 감자칩 가격이 오르고 사료용 옥수수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라오스 댐 붕괴 사고 이후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때 떨어졌던 불발탄과 지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라오스 적십자도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천 명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에는 붕대와 약품 같은 의료 구호품이 모자라서 전염병이 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군 폭격기가 폭탄을 쏟아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모습입니다. 미군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라오스도 폭격했습니다. 북베트남이 라오스를 통해 남쪽으로 병력과 군 보급품을 보내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군이 1964년부터 9년 동안 라오스에 떨어뜨린 폭탄은
250만 톤이나 됩니다. 이번 홍수로 땅에 묻혀있던 불발탄이나 지뢰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라오스 적십자사도 수색 작업을 할 때 주민들이 움직일 때도 위험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홍수 지역 땅속 40cm 깊이에선 언제든 불발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에선 붕대와 약품 등 의료구호품이 부족하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기장조차도 모자란 상태입니다. 중국 등 이웃 나라들이 긴급 항공편으로 구호품을 보내고 있어 대피소까지 전달되는 며칠 동안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3D 프린터로 권총을 만드는 설계도가 미국에서 8월부터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3D 프린터만 있으면 손쉽게 권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일반 권총과 성능도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논란이 거셉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방아쇠를 당기자 총성이 울립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권총입니다. 겉모습은 장난감 같지만 파괴력은 일반 권총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에 이 제작 설계도를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공개를 막았지만 기술을 개발한 단체와 소송을 하다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큽니다. 설계도만 내려받아 3D 프린터에 입력하면 누구나 어디서든 권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이어서 금속 탐지기로 걸러낼 수 없고 일련 번호도 없어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등 8개 주는 연방 법원에 설계도 공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This unprecedented move is not only disastrous for public safety, but undermines our state laws meant to keep firearms out of the hands of dangerous individuals. 국내에선 총을 만들거나 설계도를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청은 이 설계도가 공개될 경우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가족과 제주도에서 캠핑을 하던 37살 여성 최모 씨가 실종된 지 엿새가 지난 가운데 최 씨가 편의점에서 산 소주병과 종이컵 등을 치웠다는 환경미화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최 씨는 실종 직전이던 25일 밤 11시쯤 세화포구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과 소주, 커피와 종이컵 등을 샀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발견된 소주병이 거의 비어있던 걸로 파악하고 최 씨가 바다에 실수로 빠졌거나 범죄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이슨과 위니아 등 유명 공기청정기의 성능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세먼지 등의 유해 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한 이들 6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7,500만 원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실험실에서만 확인한 성능이 가정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과장했다는 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빵 100g에 각설탕 6개만큼의 당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 제과업체에서 파는 단팥빵과 소보로빵 등 30종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 빵은 트랜스 지방도 많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7일부터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와 호라이마주에서 시내버스에 불을 지르고 공공시설을 공격하는 등의 폭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 은행을 털려던 무장강도 3명이 사살됐는데 이들과 관련 있는 범죄 조직원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이번 폭동을 벌인 것으로 주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선수들이 오늘 한 배를 탔습니다. 8월 아시안게임에 나설 카누 단일팀 얘기입니다. 남과 북의 카누 용어는 모든 게 달랐는데 노를 저을 때는 금세 하나가 됐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타는 배는 한강호, 대동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돼 아직 서먹서먹한데 정말 한 배를 탔습니다. 남과 북의 선수가 똑같이 16명씩, 최초의 카누 단일팀입니다. 오늘 360볼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는데 이 더운 날에 이렇게 다 만나뵈서는 더 뜻깊지 않습니까? 카누를 커누라 부르는 북한은 박자를 맞춰주는 드러머를 북잡이, 배의 방향을 알려주는 스틸러를 키잡이라 합니다. 쓰는 용어가 달라도 선수들은 구령부터 노적기까지
하나의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북한 카누는 우리보다 역사가 깁니다. 우리나라가 카누에 뛰어든 건 1980년대. 북한은 그보다 앞서 국제 카누연맹에 가입하며 세계 무대를 노크했습니다. 북한에선 카누의 과학적 훈련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수중 모방 훈련장을 새로 꾸려놓음으로써 선수들이 전문 육체 훈련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드래곤보트 5종목에 나서는 팀 코리아. 아시안게임 역사상 첫 단일팀 메달을 꿈꾸고 있습니다. 카누는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9월 세계선수권까지 단일팀을 이어가고 또 한강과 대동강에서 같이 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바다를 떠도는 질긴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에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이나 뱃속에서 비닐이 나오는 돌고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들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파도를 타고 바다에서 몰려온 해양 쓰레기들입니다. 부표 같은 어구들도 많지만 사람들이 버리고 간 플라스틱 쓰레기들도 많습니다. 일부 페트병은 포장과 병뚜껑에 중국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다를 얼마나 떠돌아다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녹슨 냉장고도 발견됩니다. 오랜 시간을 보낸 스티로폼은 표면이 맨질맨질해졌습니다. 이거는 많이 밀려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버리는 건 하나 치우면 또 와요. 조금 이따 물 들어오면 또 밀려오는 거. 지난해 전국의 바닷가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8만여 톤. 이런 쓰레기들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피서철 해수욕장을 찾아봤습니다. 한낮의 폭염 때문에 날이 저물면서 백사장에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밤이 되자 강릉 경포대해수욕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파도를 보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야식을 먹거나 불꽃놀이를 하면서 여름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마다 소주병과 맥주캔 등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청소가 시작되는 새벽 4시에 다시 찾아가 보니 돗자리에는 사람만 사라진 채 마시던 술과 과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 대의 폭죽도 발사할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6시인데요. 60여 명의 청소 인력이 해변 곳곳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금세 모래로 뒤덮여진 쓰레기는 완전한 수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폭죽 화약이 담겨있던 작은 플라스틱 원통은 작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죽기 나쁘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모래밭에 까먹기 있으니까 이게 힘 안 나요. 미처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는 파도에 쓸려 바다로 흘러갑니다. 새로 해변가를 파헤쳐보니 병뚜껑과 담배꽁초 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0여 분 동안 백사장 바닥을 파헤쳐 찾은 쓰레기들입니다. 얇고 가는 비닐이나 철사, 그리고 병뚜껑 등이 많습니다. 인근 해변의 갯바위에도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특히 피서철에 버려지는 쓰레기 대부분은 일회용품들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경포대해수욕장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다 합쳐서 3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파란색 봉투에 담긴 건 일반 쓰레기, 보라색 봉투에 담긴 건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이 캔이나 병도 있지만 역시 가장 많은 쓰레기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의 경우 바다에서 분해에 450년가량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분해되지 않은 쓰레기들은 바닷가 한복판에 섬을 만드는가 하면 이를 먹이로 착각한 해양 생물의 삶까지 위협합니다. 바닷가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온 김용규 씨는 얼마 전 30년 된 맥주캔을 줍기도 했습니다. 카페 거리가 있는 해변에선 일회용 컵을, 피서객들이 몰리는 곳에선 장난감이나 폭약통 등 플라스틱이 많이 수거됩니다. 커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마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꼭 이렇게 모래에다가 꽂아 놓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밤 사이에 파도가 쳐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이 찾아 빨대와 캔 등 인근에서 버린 걸로 추정된 쓰레기들이 다시 바닷가로 밀려옵니다. 이렇게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해양 쓰레기가 되고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고 바다를 돌아다니며 해양 생태계, 우리의 삶까지 위협합니다. 즐거운 피서철, 쓰레기 처리에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몰라서, 어려워서, 바빠서. 그래서 주식 안 해요.
그래서 키움해요. 주식 안 하는 이유와 키움하는 이유가 같은 아이러니. 쉽네. 아, 이러니. 너도 나도 키움하는 거지. 대한민국 주식은 키움중. 키움증권.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속어 같아 보이긴 하지만 표준어인 말이 있습니다. 조지다, 망치거나 그르치다, 허술하지 못하게 단단히 단속하다, 그리고 호되게 때리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나 담긴 의미가 하나같이 그리 곱지 않아서인지 비속어로 착각할 만큼 부정의 느낌을 품은 단어. 하필 이 단어가 속설처럼 자주 쓰이는 곳은 법원 주변이었습니다. 형사는 때려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밀어 조지고, 간수는 세어 조지고, 죄수는 먹어 조지고, 집구석은 팔아 조진다. 작가 정을병의 육조지라는 소설 속 내용처럼 법의 언저리에 오게 되면 총 6가지의 조지기를 당하게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전 속의 갖가지 경우를 모두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나 그 호된 조지기를 감수하면서라도 시민이 법을 찾는 이유란 힘없는 사회적 을들이 기댈 곳이 오로지 법 하나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애써 법은 정의롭다, 공정하다 여기면서 그것을 존중하고 신뢰해왔던 것이었죠. 공교롭게도 영미권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발음 역시 방금 전 본의 아니게 여러 번 반복했던 조지다라는 그 단어와 묘하게 닮아있더군요. 저지, 즉 판사. 어원을 살펴보면 정의와 말하다의 의미가 합쳐져서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됩니다. 심지어 대법관은 정의 그 자체인 저스티스라고 부를 정도이니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무게란 어느 정도인지, 또한 그들이 얼마나 시민에 의해서 존중받고 있는지는 단어 하나만 곱씹어봐도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그 수많은 문서들, 일일이 분석하기조차 버거웠던 흔적들 앞에서 우리의 사법부는 세상을 향해서 자신 있게 법은 정의롭다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법에 기대어 보고자 했던 힘없는 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한 채 재판을 정치적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얻어내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법조계 인근을 떠돌았다는 그 믿기 싫은 속설은 오늘도 다시 이렇게 회자되고 있으니 판결로 구현해야 하는 정의가 흩어진 자리에 남은 것이라곤 마치 농담처럼 법의 주변을 맴돌았던 육조지기. 유독 힘없는 자들만 더욱 호되게 두드릴 것만 같은 속되고 극악스러운 느낌의 동사 하나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오늘 법원이 이렇게 사법농단 의혹을 담고 있는 196건의 문건을 마저 공개하면서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한 판사들에게 실제로 국민 누구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아직도 이 받은 문건들을 저희 기자들이 사무실에서 매달려서 열심히 분석 중에 있는데 일부에서 전해드린 것 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또 분석해서 알아낸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제가 미리 좀 보니까 좀 놀라운 내용도 좀 있는데 한민영 기자가 나와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건이 워낙 방대해서 한 기자를 포함해서 우리 법조 출입 기자들이 다 매달려서 지금 여전히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네, 일부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이 문건부터 보시죠. 2015년 7월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바로 직전에 만들어진 문건입니다. 예. 상고법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정부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맡아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결국 청와대가 원한다면 어떤 재판이든 관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양승태 사법부의 이 사고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이게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너무 다른 상황이라서 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역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공개된 문건에서는 KTX 해고 승무원 판결을 포함해서 재판 거래 정황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문건에는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이 정황도 있었다면서요? 네, 행정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당 국회의원이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지, 성향은 어떤지, 공약법은 뭔지 이런 걸 모두 다 분석을 해놨는데요. 예. 특히 이 재판 거래 정황이 짙은 대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2015년 작성된 문건입니다. 문건에 보면 전병헌 당시 의원이 최근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개인 민원은 전 전 의원과 관련된 재판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민원이 해결되면 서로 친분이 있으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사위 전해철 의원을 설득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반대로 상고법원에 반대한 서기호 의원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 그런가요? 서 의원은 판사 시절에 판사 재임용 심사에 탈락해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7월 2일이라는 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되면서 이날에 변론을 종결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 그날 변론이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아, 예. 조금 전 서 의원이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당시 추가 심리할 게 더 있었는데 변론이 종결되고 패소로까지 이어져서 매우 당황스러웠다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특히 당시에 임종원 전 차장이 그 무렵에 뜬금없이 자신에게 그 사건을 좀 취하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예. 그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이란 것도 있습니까? 네, 그 문건은 그건 발표가 안 됐나요? 네, 비공개로 남겨놨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이 문건은 공개가 됐을 경우에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많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저희 JTBC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 해당 문건에는 20대 국회의원들의 이런 모든 재판 상황이나 성향 이런 게 모두 분석돼 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 더 궁금해지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만큼 뭐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그 국민의 기본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인권적인 제도 문제들이죠. 네.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났습니까? 네, 이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전면 폐지됐던 보호수용제를 검토하는 방안을 또 했습니다. 예. 보호수용제는 흉악 범죄자가 형기가 종료된 뒤에 또 보호수용시설에 추가로 수용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 법무부가 좀 관장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처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법무부를 좀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삼은 건데요. 특히 구속영장 발부 비율을 높이는 등 국민 인권과 아주 큰 관련이 있는 이 영장제도까지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예. 문건엔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업무와 직결돼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써 있었습니다. 예. 언론을 이용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면서요. 네, 앞서 보도에서처럼 80쪽짜리 문건을 만든 것 외에도 이 조선일보 등을 이용해 상고법원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예. 특히 상고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중앙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이 지방 언론, 지역 언론까지도 활용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예. 이 내용들 중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기고문이나 기획 기사 등을 보도하는 것도 검토가 됐는데 실제 실행돼서 성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조선일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요 언론들뿐만이 아니라 JTBC도 주요 언론이기 때문에 JTBC에도 연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심지어는 썰전도 대상이 됐다고 아무튼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물론 뭐 연락했다고 그대로 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전방위로 아무튼 이렇게 로비를 하려고 한 것 이건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 새로운 정황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지금 쉽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사법부로 상대를 한 이 검찰의 강제 수사가 번번이 법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벌써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줄지어서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을 제외하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고 있는 건데요. 예. 특히 압수수색에 나서도 증거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판사들을 따로 뽑아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하였는데 대통령과 장관이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네, 기무사령부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무사에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기무사의 감청은 어디까지가 합법일지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감청 자체는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기무사의 임무는 법령에 나와 있는데요. 네. 보안과 방첩입니다. 군 내에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군통신의 보안 업무도 그래서 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감청할 군용 회선을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허가가 없었다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군이 아니라 민간인끼리의 통화는 당연히 감청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군 관련된 범죄는 하지만 좀 다른데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인 사이의 통화를 감청해야 할 경우에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밖에 민간인끼리의 통화는 감청해서는 안 됩니다. 또 통화하는 한쪽은 감청이 승인된 군용 회선이고 다른 한쪽이 민간 회선이라면 불법 감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방 또는 쌍방이 해당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대통령하고 국방장관 사이의 통화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어떤 회선을 써서 통화를 했는지, 그걸 감청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 사전에 승인된 군용 회선이었다면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느 쪽도 승인된 적이 없다면 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승인은 누가 하는 건가요? 대통령이 합니다. 기무사령관은 국가안보와 대테러 목적에 한정해서 감청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내고 국정원장이 검토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전합니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야 합법성이 생깁니다. 한번 승인한 회선은 4개월 안에서만 감청을 해야 됩니다. 연장을 하려면 다시 이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선전화뿐만 아니라 군용전화, 휴대전화, 군용 이메일 등도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이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려면 당시에 대통령이 사전 승인을 했던 군용 회선이었는지 아닌지가 관건이 되겠군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과거에도 기무사가 불법 감청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꽤 있었습니다. 네. 1979년 12.12 사태 때 전두환 씨가 이끌었던 현 기무사, 당시 보안사가 군 통신망 전체를 감청해서 군 내의 반대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명백한 불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990년 윤석양, 이병의 폭로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불법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11월 기무사가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조사 TF를 감청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사 계획을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청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승인된 회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혹의 열쇠도 어떤 회선을 어떻게 감청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시작하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화장으로 물타기로 잡았습니다. 얼굴에 하는 화장이? 그렇습니다. 혹시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그렇습니다. 예.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의 방송할 때 분장한 모습을 화장으로 얘기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 봤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 문제를 고발한 군 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을 문제 삼으면서 화장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군 개혁을 얘기해선 곤란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발언이 있은 뒤에 기자들이 공개석상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표님, 마치 공개 회의 석상에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군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군대 생활 중에 애환과 고충 또 군대 조직을 아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예, 앞서 욕만 하고 잠깐 끊겼는데 예. 기자가 묻는 질문은 대표님 오늘 욕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 부적절하다 이 표현이었는데 카메라가 잠깐 그 표현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태훈 대표가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군생활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낮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군 개혁을 말해야 한다. 나는 35개월을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예. 오후에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북한 인권을 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 북한에 다녀온 뒤에 말하는 것이냐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성소수자는 군대 개혁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좀 사실 좀 납득이 좀 안 되고. 예. 또 군대를 다녀온 사람만 군 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현행 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예.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돼 있고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앞서 기자의 예언처럼 오늘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말실수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 대표는 사과할 의도가 없다, 의향이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그런가요? 예. 오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공식 대변인을 통해서 논평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군 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을 문제 삼아서 성적 소수자가 군 개혁을 논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공식 입장으로 내놓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대변인이 한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성명이라고요? 논평 성명으로 냈는데요. 예. 대변인은 저 논평을 내기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와 협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식적으로도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이고 임태훈 소장은 기무사 문제를 전혀 상관이 없는 성 정체성 문제로 물타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방송 출연할 때도 분장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임태훈 소장이.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으로 그러면 방송 출연할 때 분장하지 말고 생얼로 출연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세포 교체론으로 잡았습니다. 세포를 교체해요? 예. 예. 뭐 좀 살벌하게 들리기도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당대표 후보 중에 한 사람의 표현인데요. 컷오프를 통과한 3명의 후보 중에 상대적으로 젊은 송영길 의원이 세대 교체의 의미로 세포 교체의 의미를 주장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생물체든 어떤 조직이든 때가 되면은 세포가 죽은 세포는 물러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돼야 그 신체가 건강하고 조직도 계속 순환이 돼야. 예. 그 죽은 세포는 그러면 경쟁자들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콕 집진 않았는데 콕 집지 않았기 때문에 2명이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정치적 연륜으로는 아무래도 이해찬 의원을 견제할 수 있고요. 나이로는 47년생인 김진표 의원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찬 의원 측에서는 여러 번 나왔던 세대교체론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콘텐츠다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오늘 송영길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맞다.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 콘텐츠라는 것에 100% 동의한다. 하지만 콘텐츠를 잘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건강한 체력과 정력과 힘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면서 이건 완전히 육체적 나이를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본인이 가장 젊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좀 뭐랄까요? 좀 지난번에 왜 이해찬 의원 얘기할 때 예. 생각보다 나이가 별로 안 많다. 뭐 이런 얘기 여기서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보기엔 상당히 좀 안 그런 모양이죠? 실제 체력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물론 저 주장은 송영길 의원의 개인 주장으로 봐야 됩니다. 겉보기와 체력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3명의 후보 간의 신경전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예. 또 다른 후보인 김진표 의원도 연일 이해찬 의원과 가까운 이재명 경기지사의 탈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지사가 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재명 탈당 압박이 정치공학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사법적 판단은 4에서 5년이 걸리니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정치공학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해찬 의원을 견제하고 또 친문 표심을 갈라놓기 위한 정치공학이라고 보는 것이 당 안팎의 정설입니다. 예. 두 후보가 집중적으로 이해찬 의원을 견제하는 모습인데요. 이해찬 의원 측에서는 일단 우리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으니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평일도 휴일도로 잡았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누군가에게 평일과 휴일이 같았다는 얘기인데요. 예. 중환동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당시 일을 봐주던 요리 전문가인 김막업 씨의 검찰 진술서를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가끔 기사가 되더군요, 요즘. 예, 그렇습니다. 예. 보도를 했는데 우선 제목은 박 대통령이 철저히 혼자 있길 원했다라고 김막업 씨가 김막업 씨가 진술한 것을 표현을 했고요. 예.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관저에서 머물렀는데 휴일과 평일을 그래서 구분할 수 없었다. 일주일에 나흘 정도는 관저에서 일을 보고 사흘은 외부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외부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에 행사가 있거나 청와대에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휴일과 평일은 뭐 별로 구분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당시에 이제 청와대 인사들은 관저에 집무실이 있었다. 이런 표현도 썼고 예. 세월호 당시 관저 집무실에서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김기춘 실장 얘기로는 어디 있든 거기가 집무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있는 곳 자체가 집무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가 근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 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주로 침실에서 업무를 받습니다. 침실에는 책상이 하나 있고 노트북이 있었는데 바로 이 책상 노트북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장에 따르면 관저 집무실은 즉 침실에 정확히 말하면 책상이 되는 겁니다. 예. 올해 검찰 수사도 관저에는 따로 집무실이 없었다고 했고요. 이전 청와대에서 주장한 관저 집무실은 이제 없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침실에서 계속 머물다가 나중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고 6시쯤 다시 관저로 돌아왔는데요. 뭐 많이 알려진 얘기죠. 예, 김막업 씨는 그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침실에 들어갔다라고. 다시? 예. 라고 당시 목격을 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이 39도까지 올라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쓸 걸로 보입니다.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